소통방송 DP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 해외축구 7회 방송의 박기사입니다. 벌써 저희가 7회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업로드가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올라가는데 개인적으로 편집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파일을 받고 또 편집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걸리긴 할 텐데, 재밌는 경기를 해드리니까 재밌는 경기를 저희가 뽑아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는 저 박기사가 준비한 우루과이랑 잉글랜드 경기, 잉글랜드랑 우루과이 이 경기를 준비했고요. 또 김기사가 스위스랑 프랑스 대 스위스, 예, 이 두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7회 방송에서는 그 두 개의 경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먼저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데시마님, 단골 손님이시죠? 사실 저희 댓글방에 지분의 거의 한 70%, 60%에서 70%는 라데시마님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예, 저희도 댓글 달면서 즐겁고요. 예,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라데시마님께서 제국주의 시절 남미를 괴롭힌 국가들이 다 피봤네요. 역시 유럽은 남미에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있네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정말 재밌는 해석이죠. 예. 재밌는 해석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동감을 하실지 모르는, 아무튼 재밌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욕망의 남자님, 처음 들어보는데 욕망의 남자님 오셨는데, 잉글랜드 망했시오, 90% 탈락. 예,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잉글랜드랑 우루과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 욕망의 남자, 약간 자극적이기도 하면서 아이디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욕망 말고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 욕정의 남자 이러면은 좀 더 자극적인, 예, 그런 아이디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욕망의 남자님 감사드리고, 그 밑에 또 나는 꿀에다님이, 예,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100%죠. 코스타리카 전력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예,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는 꿀에다님, 바르셀로나 팬이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나는 꿀에다님 반갑고요. 잉글랜드의 탈락을 저 역시도 한 95% 이상 보고 있는데,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탈락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라데시마님, 팀보다 위대한 것은 없네요. 편파마저 이기고 코스타리카 16강 확정 지었네요. 아, 코스타리카가 이번 대회의 최고의 이변의 팀이죠. 또 이변의 팀이고, 그 죽음의 조에서 당당하게 1위로 16강에 진출한 가능성이 가장 큰, 예, 지금 코스타리카인데, 코스타리카가 처음에는 엄청 저희도 예상하기로는 두들겨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세 팀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 결정될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예상을 뒤엎고 코스타리카가 엄청 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저희가 준비를 안 했던 게, 사실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남았었거든요. 재밌는 경기를 이렇게 뽑아서 추첨을 해갖고 나눈 거였는데, 아쉽게도 코스타리카를 저희가 너무 무식했어요. 저희가 너무 무식해서 코스타리카를 너무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경기가 하나도 없는데, 예, 다음번 토너먼트에서는 코스타리카의 경기를 한번 스케줄을 잡아서 방송을 해보도록 상의를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코스타리카에 대해서 라데시마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또 라데시마님, 역시 지분의 최고를 달리고 있는 라데시마님입니다. 네, 지금까지 본 아르헨티나는 제가 본 94 월드컵 이후로 최악의 조직력이네요. 메시 덕에 겨우 이기기는 했는데 이런 조직력으로는 우승 자격 없어 보이네요. 아르헨티나의 94년 마라도나가 있었던, 마라도나가 거의 마지막 월드컵을 뛰었던 그때인데, 이란과의 경기가 끝나고 달아주신 것 같아요. 이란과의 경기가 끝나고 달아주신 것 같은데, 힘들게 이겼죠. 사실 이란의 축구를 보고서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준이 떨어지는 수비 축구 막 이랬는데,
그것마저도 부러워집니다. 예. 예. 이란 수비가 깨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예. 아르헨티나도 뭐 두들기고 두들겼는데 제대로 두들겨 본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란 수비진에 막혔죠. 오히려 이란이 역습한 게 더 위협적일 정도로 아르헨티나가 큰 힘을 못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추가 시간 다 돼갖고 메시 선수가 약간 중거리 슛을 쏘면서 1승을 챙겼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엄청 아까운 경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살짝 1, 2분만 참았어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그 승점 1점을 딸 수 있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아까웠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아르헨티나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느낌은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개인의 그 스트라이커의 개인의 능력치는 정말 세계 탑급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팀은 경기가 진행되고 진행될수록 조직력이 쌓아지면은 그 능력이 배가 되기 때문에 아직 우승 후보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예.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라데시마님. 스텔스 원따봉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하지만 MB는 또 쓰겠죠. 처음부터 김신욱을 이용했으면 명주나 승대가 있었으면 하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이 녹음을 하는 게 우리나라와 알제리 경기가 끝나고 지금 회사에 좀 일찍 출근을 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좀 밤을 샜죠. 전 밤을 샜거든요. 밤 새고 한숨도 안 자고 출근을 했습니다. 박주영 선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박주영 선수가 지금 2경기째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면서 홍명보 감독의 그 엔트의리가 비판을 이제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고집스러운 게 어느 감독은 뭐 성공으로 일궈내서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쓸데없는 고집은 정말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제리는 거의 32개국 중에서 최약체 중에 하나라고 꼽혔던 팀이었는데 그런 팀을 상대로 4골을 먹고 정말 형편없는 경기를 보여줬다는 게 정말 슬프더라고요. 또 K리그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는 저희가 또 K리그 방송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FC 서울 방송을 따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K리그 전체를 좋아하는 팬으로서는 김신욱 선수, 이근호 선수가 선발로 나왔으면은 또 다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이명주 선수가 합류를 했으면은 좀 더 다양한 옵션의 공격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 점도 참 아쉬웠고요. 그 경기를 까면 깔수록 혈압은 높아지는데 어쨌든 많은 기사들도 나올 것 같고요. 앞으로 까는 기사들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옹호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고 싶은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까고 싶은 행보기도 했고요. 그런 원칙을 깨는 그런 행보를 보였으면은 결과라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건 결과도 아무것도 못 갖고 오고 원칙도 깼고 제가 보기엔 감독으로서 홍명보 감독의 가장 치명타가 될 그런 대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경기는 따로 저희가 다루지 않기로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김기사나 홍기사나 이렇게 불러놓고 대한민국 2014 브라질 월드컵의 대한민국 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7회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임은 저 박기사가 준비한 우루과이랑 잉글랜드의 경기고요. 그 다음 경기는 김기사가 준비한 프랑스랑 스위스의 경기입니다. 재미있게들 청취해 주시고요. 월드컵은 DPS와 함께입니다. DPS 해외 축구방 7회 방송 시작합니다. Uruguay and England. 안녕하세요. 저 박기사가 선택한 경기는
우루과이와 잉글랜드의 매치입니다. 우루과이와 잉글랜드 붙기 전부터 말들이 많았어요. 우루과이의 수아레즈 대 리버풀의 어떻게 보면은 형상을 따고 있는 이런 잉글랜드의 대결이었는데 그 점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고 또 1차전에서 수아레즈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서 또 코스타리카에 이변 아닌 이변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과연 2차전 잉글랜드전에 나올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팎에서 정말 기대가 많고 말도 많았던 그런 매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기를 선택을 했었고요. 결과도 사뭇 궁금했었습니다. 결과로만 보죠. 우선 결과로만 보면은 말 그대로 수아레즈 대 잉글랜드라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수아레즈 대 잉글랜드라는 말이 맞았던 것 같고 결과도 수아레즈의 2골로 인해서 2대1로 우루과이가 승리를 했죠.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말이 많았고요. 경기가 하기 전에도 물론 말이 많았지만 아무튼 재미있었던 매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선 경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루과이와 잉글랜드 한번 비교 분석 한번 해보죠. 피파 랭킹에서는 우루과이가 7입니다.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루과이가 7이고 잉글랜드는 그에 비해서 이제 12, 잉글랜드 12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네. 감독으로는 오스카 따바레즈 감독이죠. 우루과이는. 그리고 잉글랜드에는 로이 호지슨 감독이고요. 월드컵 최고 성적을 보면은 1950년도에 우루과이는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도에 잉글랜드 역시 우승을 했었고요. 주요 선수로는 물론 수아레즈 선수가 이 경기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시끌시끌했었는데 결국 나왔죠. 주요 선수로는 수아레즈와 카바니 선수를 들을 수 있겠고 솔직히 카바니 선수가 대회를 들어오고 나서 생각보다 이렇게 활약을 못하면서 좀 말들이 좀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크게 만족시키는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웨인 루니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골이 없었는데 이 경기에서 골을 넣죠. 드디어 한 10경기 만이었나? 아무튼 루니 선수를 주요 선수로 들 수 있고 또 제라드, 또 스터리지, 또 뭐 많은 선수들이 있죠. 사실 조별 예선 1차전을 두 팀 다 먼저 했었습니다. 우루과이는 코스타리카에 1대3으로 패했고요. 수아레즈 선수는 벤치에 있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는 이탈리아와 경기를 했었는데 1대2로 패했습니다. 두 팀 다 1패를 안고 지금 경기를 하는 거죠. 이탈리아랑 경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잘했던 잉글랜드라는 느낌이 확 들었었는데 결국은 졌으니까요. 승부는 결과니까. 그래서 경기를 하기 전에 이 경기에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나 그런 걸 한번 살펴봤는데 수아레즈 선수의 그 부상 그 회복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했었고 또 루니 선수가 포지션을 어떻게 해서 나올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었습니다. 잉글랜드를 평정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아레즈 선수가 평정하고 잉글랜드 리그를요 평정하고 이제 잉글랜드를 상대하는 수아레즈 과연 이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됐었는데 정말 기대만큼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에 앞서서 양팀 감독님들의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잉글랜드의 호지슨 감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호지슨 감독님은 그 이탈리아전이 끝나고요. 우리는 퍼펙트한 시작을 원했지만 언제나 퍼펙트한 세상에서 살 수는 없다. 후반전은 경기를 잘 풀었었다. 후반전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우린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한다. 내가 본 팀 중에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 이탈리아와 패했었죠. 패하고 나서도 강한 팀과 붙었을 뿐이다. 우리는 긍정적인 팀이고 절대 주저앉을 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잉글랜드의 패배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루과이 그리고 코스타리카를 상대로도 잘할 수 있다.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경기에 졌다는 거는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이탈리아전에서의 경기력이 충분한 자신감을 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별 예선 통과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수아레즈 선수를 약간 디스하는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수아레즈 선수가 잘하긴 잘하지만 탑 클래스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디스 아닌 디스를 했었는데 수아레즈 선수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제대로 해줬죠. 어찌됐든 잉글랜드의 호지슨 감독의 말이었고요.
우루과이의 그 따바레즈 감독은 뭐 큰 발언은 안 했는데 살짝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발언을 했었어요. 잉글랜드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뜬금포식으로. 예. 그리고 수아레즈 선수에 대해서 수아레즈 선수가 EPL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못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부상 상태를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뭐 경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우루과이는 베스트 11이 나왔던 것 같아요. 수아레즈와 카바니 투톱이 나왔고요. 그 밑에 뭐 로데이로, 곤잘레스, 로드리게스, 아르발로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진에 나왔고, 수비로는 고딘, 히메네스, 카세레스, 페레이라 선수. 그 다음에 골키퍼에는 무슬레라.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형적인 베스트 11이 이번 경기에 나왔죠. 그만큼 중요한 경기였고요. 이 경기를 못 잡는다는 거는 거의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이 조에서 탈락을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무조건적인 승리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는 이제 스터리지 선수랑 루니 선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라드, 핸더슨, 스털링, 웰백 선수가 나왔죠. 그 수비 쪽에는 베인즈, 그 다음에 자기엘카, 케일, 글렌 존슨 선수가 나왔고요. 골키퍼에는 조아트 선수가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고 초반부터 수아레즈 선수가 그 왼쪽에서 돌파를 하고 위협적인 코너킥을 차면서 잉글랜드를 계속 공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팀 동료인 제라드 선수랑 몸싸움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면서 조국 우루과이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정말 많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경기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좋은 찬스는 잉글랜드한테 먼저 왔어요. 그 한 10분쯤에 그 루니 선수가 프리킥을 차죠. 그 고딘 선수의 핸드볼이었나 그랬을 텐데, 예, 루니 선수가 프리킥을 찼는데 그게 살짝 빗나갑니다. 아깝게. 이게 사실 데뷔골이 어떻게 보면은 될 수도 있었는데, 예, 몇 분 뒤로 미뤄졌죠. 그 뒤에 뭐 계속 우루과이는 공격을 시도해요. 20분 전에 로드리게스 선수가 중거리 슛도 많이 때리고요. 그 다음에 카바니 선수 슈팅도 있었고요. 그 코너킥 찰 때요. 그리고 한 30분쯤에 루니 선수가 또 데뷔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마련합니다. 프리킥이었나? 그때 문전으로 이렇게 세도하던 리바운드 하려고 들어가던 루니가 헤딩을 했었는데 그게 골퍼스트를 맞죠. 그게 골퍼스트를 맞으면서 루니의 데뷔골은 더 미뤄졌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선제골도 뺏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후반 39분에 카바니 선수의 크로스를 수아레즈 선수가 헤딩으로 선제골을 넣습니다. 그 헤딩이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거는 기술입니다. 정말 수아레즈 선수가, 제가 EPL을 보면서도 느낀 게 수아레즈 선수가 어느 각도 또 어느 상황에서도 팅을 때리더라고요. 정말 스트라이커로서 갖출 만한 모든 거를 갖췄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트라이커가 가장 중요한 게 뭐 신체도 중요하고 뭐 멘탈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우선 골대 안으로 공을 집어넣는 게 스트라이커 아닙니까? 그러려면 많이 때려야 되는데 누가 판단하기에는 난사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난사 같지도 않고요. 생각보다 많이 정확한 슈팅을 EPL에서도 많이 날려줬죠. 결국 선제골은 수아레즈 선수가 카바니 선수의 크로스를 받아갖고 헤딩골로 연결 지으면서 선제골을 우루과이가 터뜨립니다. 뭐 전반전은 그렇다고 치고 후반이 들어가서도 초반에는 우루과이가 좀 많이 밀어붙였어요. 많이 밀어붙이다가 그 후반 9분 10분에 그 루니 선수가 또다시 득점 기회를 날렸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잘하긴 잘했는데요. 어쨌든 루니 선수의 슛이 그 골키퍼 무슬레라 선수 정면으로 날아가면서 동점골의 기회를 놓쳤죠. 그 다음부터는 잉글랜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은 동점골을 빨리 터뜨려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역전골까지 터뜨려야 16강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계속해서 밀어붙였고요. 거기에 반해 이제 우루과이는 살짝 뒷공무니를 빼는 그런 전술로 수비 라인을 많이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는 계속 공격은 했지만 효과적인 공격은 해주지 못했고요. 거기에 반해 이제 우루과이는 수비를 잘해줬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후반 35분입니다. 루니 선수가 그 글렌 존슨 선수의
패스를 받아갖고 골로 연결하죠. 이게 잉글랜드의 동점골이자 루니 선수의 월드컵 첫 골이 됩니다.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골을 넣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의 입장에서는 빨리 한 골을 더 넣고 싶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은 남은 10분에서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후반 35분 내내 거의 가졌기 때문에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놓치기 아까운 게임이었죠. 그러다가 한 방 먹죠. 수아레즈 선수한테 한 방 먹습니다. 그 후반 40분에 카바니 선수가 헤딩을 했나? 아무튼 그랬을 텐데 수아레즈 선수랑 이제 조하트 선수랑 1대1 대결이 됐었는데 정말 강하게 차죠. 그냥 밀어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2대1로 우루과이가 앞서 나가고요. 그 뒤에도 잉글랜드는 계속해서 공격을 했지만 우루과이가 잘 막았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잉글랜드는 패했고 우루과이는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로 인해 갖고 아주 가능성 희박한 그런 조별예선 통과를 기대를 가질 수는 있었지만 뭐 그 다음 경기를 보고 나서 잉글랜드는 100% 탈락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잉글랜드가 월드컵 본선 조별예선에서 탈락한 게 거의 한 50몇 년 만인 것 같은데, 호지슨 감독님이 이제 경질과 연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은 물러나기 싫죠. 물러나기 싫어서 지금 잉글랜드를 나만큼 뭐 지도할 감독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도 하고, 언론에서는 호지슨 감독이 계속 감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잉글랜드 축구의 수치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원래 앞으로 호지슨 감독의 거취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원래는 2016년 그 유로 대회까지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 뭐 경기 결과 뭐 이렇게 데이터 같은 걸 살짝 보시면은 우선 2대1로 우루과이가 승리를 했고요. 슈팅은 우루과이가 8개였고 잉글랜드가 12개였습니다. 잉글랜드가 확실히 슈팅이 많았죠. 유슈팅이 재밌는 게, 유슈팅이 우루과이는 2개예요. 2개. 2개 중에 2골인 거죠. 수아레즈 선수가 2개 쳐서 2골을 다 하는 겁니다. 수아레즈 선수가 전체적인 슈팅은 4개였고요. 그러니까 8개 중에 절반이었죠. 거기다가 유슈팅은 2개가 있는데 2개 다 본인이 만든 거였습니다. 유슈팅은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6개였어요. 그리고 우루과이는 약간 파울이 많았죠. 17개의 파울을 했었고요. 잉글랜드도 12개 정도 했긴 했는데, 볼 점유율을 보면은 잉글랜드가 63%였고요. 우루과이가 37%입니다. 경기 자체는 잉글랜드가 지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 한두 방의 카운터 어택을 제대로 먹은 게, 그것도 수아레즈 선수한테 제대로 먹은 게 경기의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 한 3명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루과이에서 볼 선수는 빼놓을 수 없었던 수아레즈 선수입니다. 수아레즈 선수가 정말 한두 달 전에 휠체어를 타던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한두 개의 슈팅이었지만 한두 개의 슈팅 자체도 정말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수아레즈의 골이었고, 수아레즈 선수가 리버풀에서도 그렇지만 조국인 우루과이에서도 얼마나 큰 존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경기였고요. 왜냐하면 수아레즈가 없는 1차전은 정말 별 볼 일 없던 우루과이였기 때문에 수아레즈의 복귀가 정말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싶은 선수는 카바니 선수인데요. 카바니 선수가 사실 팔카오 선수랑 많이 비교가 됐었죠. 예전에도 팔카오 선수랑 많이 비교가 되면서 그 신계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신계 말고 이제 인간계의 탑 플레이어들 이런 레벨에 올라가는 듯하게 하면서 몸값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PSG로 갔잖아요. PSG로 가서 질라탄한테 묻히고요. 조금 묻혔다고 볼 수 있죠. 그 정도면. 아무튼 그런데 우루과이에서도 원래 1차전에서 카바니 선수를 믿고 내보낸 거였을 텐데 수아레즈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2차전에서는 수아레즈 선수 나오니까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까 했는데 사실 그렇게 못하진 않았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못했다고는 생각하기가 좀 힘들고요. 하지만 카바니 선수라면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활약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레이라 선수를 보고 싶은데, 페레이라 선수가 화제가 됐던 그런 경기입니다. 그 후반 25분에 태클을 하다가 스털링 선수 무릎에 머리를 맞게 됩니다. 니킥을 맞은 거예요, 니킥. 그러다가 기절을 합니다. 잠시 동안 기절을 하다가, 이제 심판진이랑 선수들,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시도하죠. 그래갖고 페레이라 선수가 깨요. 페레이라 선수가 깬 다음에 우루과이 벤치를 향해서 나는 계속 뛸 거다라는 표시를 계속 내비치죠. 결국에는 감독 역시도 페레이라 선수를 교체 안 했고 페레이라 선수는 90분 풀타임을 다 소화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정말 페레이라 선수의 그 투혼, 정말 높이 사고 싶은 그 투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투혼이 약간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정도의 투혼이면 예전에 이임생 선수의 그런 붕대 투혼 한 이 정도는 돼야 되고, 이제 2002년도에는 김태형 선수의 마스크 투혼 그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참 아쉬우면서도 페레이라 선수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잉글랜드의 3명의 선수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루니 선수죠. 루니 선수가 월드컵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월드컵에 어떻게 보면 한을 풀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니 선수였다면 좀 더 해줬어야 됐고, 그리고 포지션 갖다가 지금 영국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사이드로 빼면 안 된다, 무조건 탑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감독은 호지슨이기 때문에 호지슨 맘대로 쓰는 거죠. 예. 어쨌든 루니 선수가 한 골을 만회하고 그리고 데뷔골을 터뜨렸다는 데에서 잉글랜드에서는 정말 주요했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명 보면은 스터리지 선수인데요. 스터리지 선수가 잉글랜드에서 슈팅을 제일 많이 했어요. 5개를 차서 유효 슈팅이 3개였는데 그 3개 중에 하나는 넣어줬어야 했습니다. 스터리지 선수가. 왜냐면 잉글랜드에서 지금 가장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그런 스트라이커였고, 리버풀에서도 워낙 잘해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었는데, 이 5개의 슈팅 중에 하나 정도 넣어줬으면은, 잉글랜드가 조금 쉽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태리전에서 한 골을 넣긴 했지만 우루과이와의 그 중요한 경기에서도 좀 그런 골이 필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보고 싶은 게 이제 스털링 선수인데, 사실 조금 많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은 스털링 선수가 워낙 기대가 큰 선수고, 공 잡으면은 정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선수지 않습니까? 작으면서 통통 튀고, 거기다가 몸집은 작은데 몸싸움은 또 잘 안 져요. 정말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에서는 살짝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우루과이를 좀 더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선수가 스털링 선수였지만 그렇지 못했던 점이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루과이전에서 우루과이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키플레이어는 스털링 선수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수아레즈 선수가 재밌는 인터뷰를 했어요. ESPN의 인터뷰에서 호지슨 잉글랜드 감독이 나에 대해 프리미어리그에서 증명된 선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는 아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했다. 이 대답이 바로 2골이었죠. 원맨쇼를 펼쳐주면서 호지슨 감독의 그런 약간 디스 아닌 디스의 발언을 제만박해줬는데, 이런 거 보면은 참 재밌는 선수고 참 화제거리가 참 많은 정말 캐릭터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그 호지슨 감독님은 이런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수아레즈는 2골을 넣었다. 첫 번째 골은 최고 중 최고였다. 수아레즈의 2번째 골은 단독 찬스를 잡으면서 조금 행운이 따랐다. 하지만 그는 실수 없이 골을 만들었다. 루니의 골 이후에 경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경기를 지배했기 때문에 질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물론 잉글랜드가 경기를 지배하긴 지배했죠. 하지만 효과적으로 그 수비를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그런 수아레즈 선수의 카운터어택 한 방을 또 맞게 되면서 경기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상 16강 진출조차도 탈락하게 됩니다. 이제 승장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타리카전에서 1대3으로 패해가지고 16강 진출이 위태로웠었는데, 이 잉글랜드 경기를 통해서 다시 희망의 불씨를 지피게 됐죠. 타바레즈 감독은 이 경기가 영화였다면 그 누구도 이보다 멋진 시나리오를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셨고요. 또 우리는 비록 완벽한 상태로 경기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기려는 경기를 했고 선수들의 헌신 덕분에 승리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한 달간 휠체어를 타던 그가 돌아와줘서 매우 기쁘다. 이러면서 이제 수아레즈 선수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탈리아전에 대해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이기기 성가신 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잉글랜드전의 승리를 자축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우루과이와 잉글랜드 경기의 한 장면으로 경기 전반전에 그 루니 선수의 골퍼스트 맞는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 장면이 성공을 했었다면, 그게 만약에 골로 들어갔었다면 잉글랜드의 경기가 어떻게 풀렸을지 사실 모르겠고 잉글랜드가 과연 졌을까라는 의구심 또한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장면에서 골을 놓쳤다고 보기에는 운이 안 따른 거죠. 예. 아무튼 그 장면을 통해서 그 이후에 힘든 잉글랜드의 경기가 됐었고요. 그로 인해 선제골도 먹었고요. 아무튼 그 장면을 이 경기의 한 장면, 그리고 이 경기의 완벽한 이 경기의 결과를 결정짓는 장면이 그 전반전의 그 장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피파 MOM으로는 수아레즈 선수가 당연히 뽑혔는데 저 박 기사가 선정하는 MOM도 당연히 수아레즈 선수로 하겠습니다. 예, 수아레즈 선수로 하고요. 이 경기 정말 수아레즈 대 잉글랜드의 경기가 예고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맞다고 인정할 정도로 정말 수아레즈 선수의 활약이 컸었고 이 수아레즈 선수의 두 골로 인해서 화제거리가 더 생긴 그런 재밌는 매치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전부터 많이 화제가 됐었고 경기 후에도 말이 많이 나오는 우루과이와 잉글랜드의 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다음 시간으로는 이제 또 김 기사가 준비한 경기가 있으니까 그 경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또 고막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함이 매력인 수박 겉핥기 식의 경기 리뷰를 해드리는 저 박 기사는 이제 물러나 보도록 하고요. 김 기사가 준비한 경기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스 and 프랑스. 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이번이 가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하는 월드컵 다들 잘 즐기고 계십니까? 저는 잘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정말 잠 못 이루는 새벽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날이 밝으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4년을 또 기다려야 하는 월드컵이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한 경기 한 경기 정경기를 다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고른 경기들을 정말 집중해서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200% 즐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맡은 경기는 2조의 세 번째 경기였죠. 스위스와 프랑스 간의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의 승자가 2조의 선두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아르헨티나와의 승부를 16강에서의 만남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주목된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 경기에서 양팀이 노리는 것이 16강에서 아르헨티나를 피하는 바로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두 팀 간의 스위스와 프랑스 이 경기는 지난번에 제가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경기를 전해드렸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맡은 경기는 정말 골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스페인 네덜란드전에 이어서 프랑스 스위스전에서도 5대2로 프랑스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무려 7골이나 한 경기에 터진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콜롬비아 대 코트디부아르의 경기에서도 2대1 승부가 났었죠. 네. 결코 이제 골이 적게 터지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스위스와 프랑스 경기를 선택했던 건요. 제가 이번 대회에서 스위스가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좀 흥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상당히 약한 공격을 가지고 있는 팀이지만 오트마이 히츠펠트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이번 대회가 사실상 마지막 자신의 축구 감독 생활의 마지막 대회라고 선언을 했죠. 이번 대회가 끝나면 은퇴를 선언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트마이 히츠펠트 감독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바이에른 뮌헨 2000년대 초반 바이에른 뮌헨 시절부터 도르트문트 시절은 보지 못했고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던 시절부터 오트마이 히츠펠트 감독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대회에 좀 기대를 많이 갖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알렉산더 프라이 선수가 있을 때만큼의 스위스가 그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드필더진은 그때보다 더 나은 선수들이 있어요. 공격진에서의 무게감은 상당히 줄었고 너무 고민이 큰 팀이지만 미드필더진이 대신에 좀 강해졌고 또 히츠펠트 감독이 꾸준히 지도를 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강한 모습을 보여줄까. 또 유럽 예선에서 진짜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특유의 수비 조직력은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프랑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역시 프랑스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디디에 데샹 감독이라는 신진급 감독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거의 로랑 블랑과 함께 젊은 감독들 중에서는 최고의 재능을 보이고 있는 감독이고, 그 재능을 인정받아서 결국 국가대표팀까지 맡게 되었고, 그리고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든 게 보이더라고요. 지난 온두라스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정말 제가 이제까지 월드컵에서 본 그러니까 이번 대회 브라질 월드컵에서 본 팀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인 팀이 아닌가 싶을 만큼 프랑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우승 후보 팀인 브라질이라거나 아르헨티나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아르헨티나라거나 브라질 혹은 독일 이런 팀들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는 정말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준 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플레이였어요. 양 팀의 경기 전 인터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대신에 기본적인 양 팀의 정보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피파 랭킹 6위죠. 시드를 차지했고, 프랑스는 17위입니다. 6위로 여유있게 그 월드컵 예선을 통과한, 지역 예선을 통과한 스위스와 정말 극적으로 지역 예선에서 이제 월드컵에 합류한 프랑스, 이 두 팀의 대결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흥미를 끌었고요. 두 팀 간의 역대 전적은 정말 팽팽합니다. 36전, 15승 9무 12패로 프랑스가 3승을 앞서고 있었고, 두 국가가 멀리 떨어진 나라도 아니다 보니까 뭐 문화적인 그런 풍토나 지역적인 풍토에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조금 더 치열한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팀의 최고 성적은 프랑스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아트사커라고 불렸던 1998년 지네딘 지단을 앞세웠던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자국에서 열렸었죠.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950년도에 8강에 올랐던 게 최고의 기록일 만큼 그 강한 인상을 남기진 못했지만 대신에 그 이후에 한 10번 동안 월드컵에 진출했던, 그러니까 총 월드컵에서 반 이상 진출을 했던 강팀입니다. 꾸준히 진출을 해왔던 그런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똥을 가늘고 길게 싸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전술은 기본적으로 스위스는 4-2-3-1 전형이죠. 나폴리의 그 더블 보란치에 힘을 싣는 중앙 미드필더가 강한 스위스와 프랑스는 4-3-3 전형입니다. 앞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톱에 벤제마가 있고 왼쪽 오른쪽에 이제 윙포워드들이 있고, 하지만 양쪽 윙백들이 또 강하게 올라오고 하는 그런 4-3-3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경기였고요. 지난 1차전에서 프랑스는 온두라스를 상대로 3-0으로 승리를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뭐 마튀디에 선수가 되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발부에라 선수가 있는 오른쪽 라인이 많이 살아나면서, 또 포그바 선수가 있는 오른쪽 라인이 살아나면서 경기를 주도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경기를 완전히 장악했었죠. 점유율에서 63대 37로 온두라스를 압도했었고, 슛도 20대 4, 유효슛만 해도 10대 2, 정말 압도하는 경기 끝에 여유 있는 승리를 펼쳤었고요. 벤제마가 2골을 넣는 사실상의 에이스의 역할을 해줬습니다. 리베리가 부상을 당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팀 조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원래 프랑스 팀 조직력이 이렇게까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경기를 보고 나서는 사실상 프랑스가 조직력이 가장 뛰어난 팀이 아닌가 이번 대회에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위스도 1차전 경기에서 이기긴 했죠. 에콰도르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렇게 안정적이었다,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점유율에서는 57대 43으로 앞섰지만, 에콰도르가 순간적으로 세트피스나 혹은 역습을 전개할 때 스위스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보다 더 스위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엿보였던 거는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미드필더가 강한 것, 그리고 수비가 안정되어 있다는 점은 분명히 강점이지만, 그리고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대가 진영을 다 갖췄을 때 스위스는 상대 외곽 지역에서 그 상대의 핵심부까지, 심장부까지 뚫어내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샤키리 선수도
나름 재능이 있지만 그 번쩍임을 보여주는 게 역습 상황 말고는 딱히 안 보였고, 무엇보다 탑과 그리고 라이트 윙 포워드 자리에서 고전을 많이 면치 못했어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활동했던 선수는 그라니트 자카 선수였고, 이번 경기에서도 조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높았지만 유효하게 상대의 최후반까지 침투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스위스가 과연 프랑스의 수비진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펼쳐줄까, 그리고 프랑스의 미들진과 스위스의 미들진 사이에서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이 점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그런 경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경기 전에 두 팀의 간단한 평가를 해보자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매우 뛰어난 팀이에요. 왼쪽에는 이제 리카르도 로드리게즈 선수가 있죠. 상당히 정확한 킥, 그러니까 빠른 공격 가담이 뛰어난 선수는 아닌데 대신에 상당히 정교한 킥으로 에콰도르전에서 2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슈테판 리히슈타이너는 로드리게스 선수와는 다르게 상당히 빠른 선수입니다. 그래서 공격 가담이 순간적으로 가담하는 속도가 정말 대단한 선수고, 전방에 샤키리 선수가 있죠, 오른쪽에. 샤키리 선수와 함께 배치가 되었을 때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이번 경기에는 리히슈타이너 앞에 샤키리가 배치가 처음에 됐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이 윙백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스위스의 공격은. 중앙의 미드필더 2명은 더블 볼란치 형태로 서가지고 먼저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고, 그리고 첫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사실상 공격이 역동적으로 풀어져 나가는 그 핵은, 스위스의 공격 핵은 양쪽 윙백에서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양쪽 윙백의 사이드에서 풀어내는 공격이 상당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방에 샤키리라거나 1차전에 나왔던 슈토커 선수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비교적 중앙으로 오는, 이성 공격수들이 3명이 전부 다 중앙 지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의 양쪽 윙백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상대의 윙백을 저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프랑스의 전진해 있는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상대 윙백의 공격 가담을 저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격 나온 배후 공간을 얼마나 프랑스의 윙 포워드들이 공략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인상적으로 또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프랑스도 스위스랑 좀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윙백이 공격에 많이 가담을 하죠. 파트리스 에브라와 그 다음에 드뷔시 선수. 이 선수들도 사실 윙백 중에서는 공격 가담이 상당히 있는, 공격 성향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위스의 이 리히슈타이너나 로드리게스 선수만큼 아주 공격적인 선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이고, 또 그리즈만과 발비에나 선수가 좀 비교적 섀도우 스트라이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약간 스위스와 프랑스가 색깔이 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왼쪽 공격이 좀 강한 팀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리베리가 부상이라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왼쪽에 에브라 선수가 워낙 러닝 크로스 이런 거 잘 어울리는 선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주 공격 루트가 아무래도 에브라 선수의 공격 가담 시의 왼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계속 탁탁탁 치다가 오른쪽에 이제 발비에나 선수가 이제 올라올 때 그쪽으로 한 번에 넘겨져서 공간을 노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소코 선수라거나 포그바 선수라거나,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도 왼쪽이 주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샤키리 선수가 왼쪽에 배치될 경우에는 왼쪽이 주가 돼버리죠. 네, 로드리게스 선수와 샤키리 선수가 있는. 근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샤키리가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왼쪽이 완전히 주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리고 윙백들이 첫 번째 볼거리라면 이 경기의 두 번째 볼거리는 역시 허리였습니다. 스위스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만한 점이, 그리고 스위스 조직력의 핵, 그리고 스위스 수비의 핵,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더블 보란치입니다. 인너와 베라미 선수죠. 인너와 베라미 선수가 워낙 나폴리에서 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특히 베라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에콰도르전에서 결승골에 시발점 역할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한 허리를 갖고 있는 스위스를 프랑스가 다른 쪽에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역시 허리에서 공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카바예와 그리고 마투이디 혹은 포그바 내지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소코 선수 이렇게 해서 삼각편대를 이뤘을 때 과연 나폴리의 더블 보란치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여기에 이번 경기에 승부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번 경기에는 정말 그런 점들이 주목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프랑스가 완전히 승리를 하는 경기가 됐죠. 네. 지난 1차전을 통해서 봤을 때, 스위스는 좀 바뀌었습니다, 선수가. 최전방에 이제 드르미치 선수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세페로비치가 선발로 나왔었고, 또 오른쪽에 슈토커 선수가 오른쪽 그 이성 공격수로 나왔고, 샤키리가 왼쪽으로 나왔다면, 이번 경기에선 메흐메디 선수가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샤키리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두 명을 바꾸는 겁니다. 슈토커와 드르미치, 지난 경기에 부진했던 두 명의 공격진을 빼고, 대신에 교체 투입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세페로비치와 메흐메디 선수가 선발로 출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트마이 츠펠트 감독이 이미 공언을 했었죠. 경기 전 인터뷰에서 지난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세페로비치와 메흐메디 선수를 선발 출장을 시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고, 이 공헌을 한 게 사실상 상대한테 좀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점도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샤키리 선수가 그렇게 되면 라이트로 옮겨오게 되는데, 프랑스가 이 스위스의 오른쪽 공격, 그러니까 프랑스의 왼쪽 라인을 상당히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샤키리 선수를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너무 성급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 포그바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었는데 선발 출장을 그래서인지 안 했죠. 경고 부담이 있었기 때문인지. 대신에 폴 포그바 선수 대신에 시소코 선수를 선발 출장을 시켰고, 시소코 선수가 경기를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공격과 수비에 모두 재능이 있는 선수답게 그 압도적인 활동량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상대의 왼쪽 공격 라인을 좀 저지시키고, 그리고 상대의 로드리게즈 선수의 공격 가담을 좀 부담을 주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정말 좋은 플레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그 포메이션 변화가 지루 선수가 최전방에 나오고, 발비에나 선수는 오른쪽에 나왔지만 왼쪽에 벤제마 선수가 나왔습니다. 원래 1차전에서는 그리즈만 선수와 발비에나 선수가 왼쪽 오른쪽에 섰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탑에 올리비에 지루가 서고 왼쪽에 카린 벤제마가 서서 두 선수가 연계를 하는, 최전방으로 순간으로 와서 툭툭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발베이나 선수는 오른쪽에서는, 그러니까 주로 공격이 왼쪽에서 이루어지고 왼쪽에서 툭툭툭툭 치는 식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팍 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플레이가 펼쳐졌죠. 그래서 후방에서 마투이라거나 시소코 선수가 올라오면은 상당히 오른쪽에 공간이 생겼을 때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4-2-3-1과 4-3-3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약간 비대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비대칭 4-3-3이었고 왼쪽에 집중하는, 그리고 스위스는 전통적인 4-2-3-1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막상 이제 경기가 펼쳐졌는데, 경기 양상은 전반적으로 프랑스가 압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승부는 이미 전반에 끝나버렸어요. 승부는 전반에 갈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타팅 라인업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경기 스타팅 라인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부터 설명드릴게요. 프랑스는 4-3-3 전형이었고요. 요리스 골키퍼가 그 골문을 지켰고, 드뷔시, 그 다음 바란, 라파엘 바란 선수죠. 그리고 사코, 그리고 에브라, 이렇게 해서 오른쪽부터 해서 드뷔시, 바란, 사코, 에브라 선수가 포백을 이뤘고요.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그 패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죠. 카바예 선수, 패스가 정확한 선수죠. 카바예 선수가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로 섰고, 그 다음 오른쪽에 시소코, 왼쪽에 마티디 선수가 섰습니다. 그리고 발비에나 선수가 오른쪽 윙포워드로 약간 중앙으로 쇄도하는 식의, 그런 공간이 생길 때 쇄도하는 식의 윙포워드를 섰고요. 그리즈만과 후반에 교체됐죠. 그리고 벤제마 선수가 왼쪽, 그리고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가운데에 섰습니다. 스위스는 4-2-3-1 전형으로 나왔어요. 베날리오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고, 오른쪽부터 리히슈타이너, 그 다음 주루, 폼베르겐, 그 다음에 로드리게즈 선수가 포백을 이뤘고요. 베라미 선수랑 인너 선수가 중앙을 지켰고, 그 다음 샤키리, 그 다음 자카, 메메디 선수가 오른쪽, 가운데, 왼쪽 이렇게 해서
이성 공격진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페로비치 선수가 드르미치에 앞서서 선발로 출장을 했고요. 리베리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오히려 프랑스한테 잘 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팀 조직력이 팀 짜임새가 더 갖춰졌다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베리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스타일로 공격이 풀려가지가 않고 오히려 팀플레이가 좋은 벤제마라거나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올리베 지루 선수도 그렇고 상당히 조직력이 갖춰진 모습이었고요. 결국 이 조직력이 나타난 게 5명의 선수가 5골을 넣었어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한 선수가 몰아넣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조직력이 있는, 그리고 공격이 다양하게 풀려갈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마티즈 선수랑 시소코 선수가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고, 카바예 선수의 좋은 패싱력이 그걸 장악을 하는데 보탬이 됐고, 이 삼각편대 사이에서, 그리고 전방에서 벤제마 선수라거나 올리베 지루 선수가 수비에도 어느 정도 가담을 해줬기 때문에 인러 선수라거나 베라미 선수가 좋은 모습을 펼쳐주지 못했죠. 사실 이 두 팀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계기는 제 생각에는 폼베르겐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전방 9분 그 일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리베 지루 선수랑 이제 경합 과정에서 지루 선수의 스터드에, 그러니까 지루 선수가 발을 들어 올렸을 때 스터드의 눈 두덩이 쪽이 찢어지면서 지혈이 안 되면서 교체가 됐죠. 전방 9분 만에. 근데 이게 너무나 결정적이었던 게 스위스 수비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그 강한 게 한 선수의 수비 리더십에 좀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주루 선수라거나 샌데로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함이 너무 확실해요. 주루 선수는 빠르지만 판단력이 너무 떨어지고 샌데로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느리면서도 판단력이 떨어지고 샌데로스 선수는 정말 불안하죠. 네. 이렇기 때문에 경험도 있고 그리고 수비 지도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위치 선정이 워낙 좋은 폼베르겐 선수 같은 경우에 스위스 수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9분 만에 나가버리고 주루와 센테로스가 한 경기에 나서게 되니까 좀 위험하지 않았나. 프랑스가 워낙 강팀인데. 그리고 미드필더까지 싸먹히면서 경기 전체가 계속 수비진의 부담이 이렇게 가는 경기 양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주루 선수가 벤제마랑 매치업을 할 때마다 위기를 너무 많이 초래했고 결국 역습 과정에서 좀 허둥지둥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찌어찌 버텨주긴 했지만 물론 버텨줬다 뿐이지 결정적인 이제 지루 선수 놓쳐서 골 먹기도 하고 그래서 샌드로스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지루한테 골을 먹죠. 코너킥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서 2대0으로 벌어진 이후에 너무 무리하게 공격을 전개하다가 더 골을 먹으면서 거의 몰락하는 양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스위스의 오트말 시펠트 감독이 그렇게 지도력이 없는 감독이 아니고 능력이 분명히 있는 감독인데 사실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그랬죠. 감독은 99%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마지막 1%에만 관여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1%가 없으면 경기는 완성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잘 들어맞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스위스의 히츠펠트 감독의 강점은 상대를 분석하는 데 있고 팀의 조직력을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상대 전반의 모습 플레이를 보고 후반에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능력이 무척 뛰어난 감독입니다. 그럼 분석력이 뛰어난 감독인데 그럼 분석이 통하지 않을 만큼 데샹 감독이 변칙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차전과 많이 다른 전술을 들고 나왔고 지루 선수와 이제 벤제마 선수의 비대칭 공격진이 크게 빛을 발하면서 그리고 변화된 스위스의 수비진이 그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사실상 승부의 갈림길이었던 중앙 미드필더진 싸움에서 프랑스의 카바예 그리고 시소코, 드뷔시 이 삼각편대에 드뷔시랜다 누구야 마튀디 이렇게 삼각편대에 나폴리의 더블 보란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장악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격 과정에서 공격을 전개함에 있어서 계속 공을 미드필더진을 억지로 거치려고 하다가 계속 뺏기면서 계속 위기를 초래했고 결국 2골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럼 히츠펠트 감독은 후반에 그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분명히 있는 감독인데 2골을 먹은 이후에 계속 역습을 시도하다가 더 무리한
전개 과정 속에서 골을 더 먹었죠. 먹고 말았죠. 저는 결정적인 패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경기력이 악몽이었다고 해도, 가히 악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경기였거든요. 좀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만약 스위스가 이렇게 무리한 역습을 감행하지 않았다면 40분에 그 발부에나 선수한테 먹는 골은 충분히 안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골을 먹은 게 너무 무리하게 라인을 끌어올려서 계속 공격을 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이 아닌가. 스위스 입장에선 물론 급박했겠죠. 공격력이 강한 팀이 아니고 여기서 최소한 비기기라도 해야 아르헨티나를 16강에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끌어올린 것 같은데 좀 너무 조급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후반에 스위스의 경기력이 매우 나아졌거든요. 물론 실점을 많이 했죠. 벤제마나 시소코한테 골을 먹었기 때문에 너무 2대0이 빠른 시간에 벌어졌고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라인을 너무 끌어올리고 급박하게 경기를 풀다가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한 방의 역습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40분에 발부에나 선수한테 골을 먹었죠. PK까지 먹었으면 4대0 아닙니까? 그 PK를 안 먹은 게 정말 천운이라고 느껴질 만큼 압도적인 경기 양상으로 전반이 흘러갔고 히츠펠트 감독이 후반에 팀을 그래도 많이 가꿔왔어요. 제마일리 선수를 투입한 건 정말 좋았고 그것 때문에 미드필더진이 어느 정도 활력이 다시 불어넣어지면서 팀이 갖춰졌지만 그래도 벤제마 선수의 정말 멋진 플레이 그리고 포그바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보여준 그 멋진 골 그리고 시소코 선수한테까지도 골을 먹으면서 이미 5대0까지 걷잡을 수 없이 경기가 기울었고 하지만 제마일리와 자카 선수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5대2 체면치레는 했는데 이 경기 정말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조금만 경기를 다듬었다면 히츠펠트 감독이 조금만 더 후반에 여유 있는 대응을 보여줬다면 좀 다른 양상으로 한번 경기를 풀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경기가 너무 일찍 기울었다는 생각을 지우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한 주목할 만한 선수 몇 명을 뽑아보자면 일단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베라미 선수가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라미 선수가. 제가 그렇게 본 거는 사실 발론 베라미 선수가 스위스에서 꾸준히를 가장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예요. 그리고 에콰도르전에서도 정말 투지 있는 플레이 끝에 결승골에 시발점이 됐죠. 워낙 체력이 좋고 그 다음에 집중력도 좋은 선수답게 이 선수가 인러 선수가 플레이를 잘 한다면 스위스가 프랑스를 상대로도 충분히 미드필더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봤고 저는 이 미드필더진이 만약에 기울지 않는다면 스위스한테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워낙 급한 팀이 프랑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0대0으로 경기가 계속 전개가 된다면 프랑스가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위스의 역습이 나올 만한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프랑스가 선제골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스위스가 라인을 끌어올리게 됐고 그 견고한 스위스의 수비진이 그래서 약점을 노출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베르미 선수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패스 성공률도 워낙 떨어졌고 카바예 선수와 시소코 선수 그리고 마튜디 선수의 삼각편대 속에서 정말 질식되면서 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궤칸 인너 선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나폴리의 그 강한 미드필더 2명한테 더블 보란치한테 수비의 부담을 일선 수비의 부담을 안겨주는 게 아니라 그 자카 선수라거나 샤키리 선수 이런 선수들이 수비에 그렇게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제마일리 선수 같은 선수를 보다 일찍 투입해서 프랑스의 삼각편대처럼 이쪽에서도 조금 더 미드필더 수비에 좀 가담해줄 수 있는 선수를 좀 투입을 했다면 조금쯤 더 숨통이 트이지 않았을까. 워낙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못했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프랑스가 잘했다고 봐요. 프랑스의 그 데시앙 감독이 워낙 변칙적인 전술을 들고 와서 그게 효용이 있었고 그리고 히츠펠트 감독이 대응을 한 이후에도 프랑스가 경기를 잘 풀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데시앙 감독의 승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또 한 명의 스타 탄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라미 선수 이외에도 또 샤키리 선수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처음에 오른쪽 윙포로 나와서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수비에만 거의 가담을 하면서 에브라 선수를 막는 데 집중할 정도로 프랑스가 왼쪽
중심으로 계속 공격을 주도하는 양상이 있었고, 베라미 선수란다. 샤키리 선수는 그 수비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히치펠트 감독이 왼쪽으로 옮겼지만, 프랑스가 40분에 발비에나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거의 그게 무의미할 정도로 경기가 흘러갔죠. 샤키리 선수가 조금 더 사이드 쪽을 이용을 하면서 경기를 풀어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샤키리 선수도 공격 시에 계속 중앙 지향형 선수긴 하지만 원래도 계속 중앙으로 들어오려다 보니까 더 공을 빼앗기고 공이 차단되면서 역습 찬스를 계속 주게 되고 그러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폼베르겐 선수의 부상은 정말 치명적이었고, 그래서 투입된 센테로스 선수 후방 백업을 많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 주루 선수가 워낙 털리는 와중에 수비에 그 안정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쉬운 면모가 많이 노출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벤제마가 거의 MON급 활약을 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벤제마 선수가 경기를 주도했고, 이 선수는 충분히 골을 더 넣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워요. 거의 득점왕 지금 1순위라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가 월드컵 이전 예측에서는 아무래도 아르헨티나가 상대하는 팀들이 약하고 메시한테 마크가 집중되기 때문에 저는 이과인 선수를 득점왕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다시 예상을 하라고 하면 저는 벤제마 선수입니다. 팀이 워낙 강하고 또 후방에서 보급되는 패스가 워낙 양질이고 또 벤제마 선수의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벤제마 선수한테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프랑스는 최소한 8강까지는 갈 것 같이 보여요. 지금 8강까지 갈 거고,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팀 중에 4강 안에 든다면 그 팀은 아마도 프랑스가 아닐지, 전 독일보다도 프랑스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는데, 온두라스전과 이 스위스전, 이 두 경기에서 보여준 데시안 감독의 팀 프랑스는 정말 훌륭한 팀입니다. 벤제마 선수 말고도 집중해볼 만한 선수로 역시 마튀드 선수가 꼽힐 수밖에 없겠죠. 전방, 후방, 종횡무진하면서 수비, 공격 모두 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낸 이 마튀드 선수가 아니었다면 프랑스는 좀 허리 싸움에서 힘겨울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포그바 선수보다도 활동량에서는 더 주목해볼 만한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팀 프랑스에서는 맡고 있는 역량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튀드 선수 뽑습니다. 그리고 마튀드 선수 말고도 이제 수비에서 한 명을 또 뽑자면 사코 선수, 바란보다는 사코 선수에 집중을 하고 싶어요. 바란 선수는 좀 안정적으로 물러서서 수비를 좀 똑똑하게 하는 편인 것 같고, 마마두 사코 선수는 정말 많이 뛰면서 상대를 일선에 탁탁 저지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워낙 위치 선정도 좋고 또 투지도 있고 중요한 순간마다 태클도 좋고 하다 보니까 프랑스 수비의 핵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사코 선수가 대단해 보였고요. 옛날에 프랑스에 유명했던 수비수들 많았죠. 블랑 선수도 있었고 정말 좋았던 수비수들이 많은데, 그 드샤이도 있었고 좋은 수비수들이 많았지만 그런 수비수들에 비해도 조금 좋은 플레이를 보이지 않나. 특히 저는 드자이 선수랑도 좀 빗대볼 수 있는 정도의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발도 잘 쓰고 워낙 윙백에서도 될 정도의 그런 모습도 있고 좀 사코 선수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 활동량이나 전방으로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차단하는 능력이나 이런 모습들이 드자이 선수의 장점을 보는 듯 했어요. 플레이가. 네, 좀 좋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기 이후에 이제 인터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히츠펠트 감독의 인터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가 너무 멀리 가버렸다. 프랑스가 너무 잘했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는 이전 경기에서 프랑스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봤다. 그들은 폭발력이 있었고 또한 실점도 하지 않았다. 이는 그들의 클래스를 증명한 것이었다. 개개인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팀이다. 이렇게 프랑스의 경기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팀에 대해서는 오늘 패배가 아주 실망스럽다. 우리에게 아주 암울한 날이다. 오늘은 프랑스의 경기였다. 우리는 득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수가 있었다. 후반 막판에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슬픈 날이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탁월한 역습 능력을 선보였고 우리가 막기에는 어려웠다. 또한 집중력이 부족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했고 많은 실수가 나오고 말았다.
하지만 아직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다. 온두라스와의 경기가 있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핵심을 짚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위스가 못했다기보다는 프랑스가 스위스의 약점을 잘 끌어내는 그런 경기력을 펼쳤고 결국 스위스의 그 몇 안 되는 약점이 드러나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시안 감독의 인터뷰를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라커룸 분위기는 그때와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때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를 말하는 거고요. 그때 디디에 데시안 감독이 선수였죠. 네, 그때 아마 발렌시아에서 제가 이 선수 경기력을 봤는데 정말 많이 뛰는 그런 선수였어요. 정말 많이 뛰는. 네. 머리 휘날리면서 정말 대단했던 선수인데, 네,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매우 기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조르카예프 선수도 기억이 나고 막 그러네요. 조르카예프 선수 하니까 이제 발비에나 선수의 좀 더 확장형이랄까? 중앙으로 쇄도하는 능력도 있었지만 활동량이 더 컸고 좀 미드필더에서도 활약을 좀 해줬고, 네,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전반전을 3대0으로 마친 것이 크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지금까지 8골을 몰아친 경기력을 앞으로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3차전에서 우리는 새로운 전투에 나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맞는 말들 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대회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최고의 감독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디디에 데샹입니다. 히츠펠트 감독님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전 온두라스전에서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심리적인 그런 걸 추스리고 16강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콰도르도 지금 경기력이 썩 나쁘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에콰도르가 프랑스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혹시 이변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 점을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MOM은 벤제마 선수였고요. 오늘의 한 장면은 역시 부상당해 나가는 폰 베르겐 선수. 그 선수 부상이 아니었다면 스위스가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분명히 프랑스 중심으로 전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스위스의 경기력은 이렇게 약하지 않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유럽 예선에서 보여준 그 팀의 모습이 그랬고 폰 베르겐 선수가 지휘할 때의 스위스의 수비의 강함과 그 선수가 빠졌을 때 보였던 불안한 모습이 분명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그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츠펠테 감독이 무력하게 당했던 것도 그 점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스위스 한번 다음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주간 해외축구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방송으로 지금 방송을 2개를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거예요.